소견 우은계공 도일체구획 물질과 생각의 없음을 살펴보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느니라. 강주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오온, 오온은 범어, 판카, 카나, 파리어, 판차, 캄냐, 번역하여 오온, 오음, 오중, 오취라고도 한다. 5가지 요소가 한데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육체적 생명과 정신을 5가지로 분석한 것을 말한다. 순수한 육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지수합풍이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와 감각, 지각, 사고 등의 정신적 요소를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말한 것이다. 곧 세군, 수온, 상온, 행온, 시군이 그것이다. 오온의 내용이 되는 색수상행식의 5가지에 대해서 다음 문단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대의만 간략히 소개해 두려 한다. 색, 여기서 말하는 색은 빛깔이나 여색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가리킨다. 우리의 육체적 구성은 그것을 세밀히 해부하고 분석해보면 결국 물질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음식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먹어서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드는 것이며 뼈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오장육부와 사지백회를 다 분석하고 보면 결국 물질적인 것이다. 설사 신경이라 해도 그렇고 세포라 해도 그것을 육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파악되어지는 것이나 그것은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수화풍의 4대라고 한다. 곧 흙의 성분, 물의 성분, 불의 성분, 바람, 공기의 성분 등으로 일체 물질의 성분을 파악했던 것이다. 이것은 흡사 중국에서 오행의 원리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한 것과 같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오행사상과 근원적으로 다른 분기점을 이루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오행사상은 오행, 그것으로 인간의 생명 전체를 파악하려 한 데 대해 인도에 있어서는 4대는 단순한 물질적 분석 원리로만 파악되었을 뿐 거기에 다시 정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이 양자의 화합된 상태를 생명으로 봤다는 점이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은 죽은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비생명성인 것이므로 살아있는 실존의 생명의 구성 요소는 될 수 없다는 원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4가지 정신 요소를 인정하여 물질적인 요소인 세군에 대해 수상행식이 사원을 더함으로써 생명체의 실상을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요소인 하나의 세군의 4가지 정신적 요소를 합한 오온이란 말이 생기게 되었고 이 오온에 대한 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불교에 대한 올바른 지견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별 기준으로까지 모아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 5가지 개념, 곧 색수상행식의 오온으로서 일체의 존재를 설명하고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오온 밖에도 12인연법, 18개, 사제, 75법, 100법 등 여러가지 규범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오온의 범주 속에 일체법의 모든 원리들이 내포되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오온을 들어 총괄적인 뜻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불법의 원리는 그것을 조금 깊고 이해하고 나면 곧 원흉무해한 도리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지에서 살피면 앞에서 밝힌 하나의 원리와 뒤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진리와의 사이를 서로 막히고 대립되는 관계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다른 듯 같은, 둘인 듯 하나인 듯 통일, 불이, 상즉의 차원에서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사무예, 사사무예라고 하거니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순과 대립이 없는 차원 이전의 원리가 원리로서만 아니라 현실적으로까지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바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오온의 실상을 바로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12인연의 도리나 사제의 진리나 75법 또는 100법의 진리로 설명하고 해결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동일한 구경의 경계를 얻게 되는 것임을 전제해 두고 싶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범주를 가지고 총괄적인 뜻을 나타내는 경우 구체적이고 분산적인 느낌을 주는 데 비해 오온은 비교적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뜻을 지닌 점 때문에 반야신경의 총의를 이로써 표현했던 것이라 하겠다. 반대로 오온의 뜻을 자세히 파악하려 하면 육근, 12처, 18개, 12인연, 75법, 100법 등 일체 제법과 대소승의 원리를 다 들추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강조를 통하여 해당하는 원문을 소개할 때 이상 제법의 내용을 풀이하기로 하고 여기서 오온의 대략적인 뜻만 소개한다. 이하의 본문의 오온의 구체적인 내용인즉 색수상행식을 열거했을 뿐 아니라 이어서 12처, 18개, 12인연, 사제 등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온의 구체적인 뜻은 적어도 18개, 75법을 풀이하여야만 비로소 교리적으로나마 대개의 뜻이 드러나리라 생각되는데 먼저 5개의 요소를 개요만 파악해 두는 것으로 한다. 색은 변멸하여 없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존재이니 일체의 물질은 무엇이나 성주 개공의 원리에 의해 공한 것으로 되고 만다. 아무리 거대한 지구이고 태양이라 하더라도 물리적 화학적 법칙에 따라 자연 소멸될 것이니 언제 인간은 허공으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주라 하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동안을 말하며 성이란 현재의 상태를 이루기까지 성립 과정을 말하고 괴라 함은 변화하여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며 멸이라 함은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어떠한 존재, 어떤 형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곧 허공으로 돌아간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상하게 변멸하여 공으로 돌아가는 물질 세계가 색법이지만 중생들은 이러한 물질이 색법을 객관으로 하고 그 객관을 상대로 하는 나를 주관으로 하여 복잡 미묘한 관계를 일으키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생긴다. 색법의 세계는 변화무쌍하여 공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그것들은 마침내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이다. 죽은 그로부터 생명이 나올 수 없고 아는 능력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컨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가지고 밥도 만들고 산이나 돌을 만들 수 없음과 같다. 생명인 나는 인식이 주체이며 색법이 아닌데 중생들은 물질적 요소 곧 색성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참된 나로 오인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돈만 끔찍이 생각하는 수전노가 돈만을 끌어안고 도둑의 칼에 찔려 죽는 것과 같다. 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데 돈만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아는 것이 큰 잘못인 것처럼 중생들도 참된 나는 알 줄 아는 마음자리인데 이것이 색법의 경계에 현혹되어 오욕을 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몸뚱이를 받아서 그릇 자기로 착각하는 것이다. 몸을 이루고 있는 100가지 1000가지 요소들을 분석하면 할수록 물질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붙어서 인식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비로소 생명적 존재로 가능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현대의 심리학자들도 인간을 물리학이나 화학의 원리에 입각한 생리적인 원리로만 이해하려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짓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인간의 의지, 정서, 지각 같은 의식작용의 능력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의 정신을 순수한 유물론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우리의 의식을 단순한 대뇌 세포가 변화하는 반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정교한 로봇은 곧 감성을 가지고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철학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과연 그렇겠다고 인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알 줄 아는 인식능력, 곧 마음이 생명의 주체고 우주의 핵심이라는 불교의 진리가 머지않아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내지 생리학적으로까지 분명하게 천명되리라 믿는다. 그런데 우리 근본 인식체인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잘못되어 몸을 나로 삼고 객관의 현상세계를 실존으로 삼아서 감각기관인 오관이 객관을 대할 때에 그 색법을 실제의 것으로 감수한다. 예컨대 눈앞에 꽃이 있으면 그 빛깔과 형태와 거리 강도 등을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감수작용을 수 또는 수온이라고 한다. 귀는 음파를 만들어내고 촉각기관에서는 춥고 덥고 아프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거친 것 등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통틀어 수라고 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자극에 의하여 생활체의 활동이 일어나는 경우와 내부에 일어나는 것으로 구별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외부의 자극에 대한 생활체의 반응이 형성됐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신체적 내부로부터 자극을 뜻한다. 그래서 신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신체 내부로부터의 자극의 두 가지로 보고 생명체의 활동은 신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신체 내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건 내부 환경이건 내부다 외부다 하는 구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상대적이어서 극히 곤란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환경의 자극과 자극을 받아들이는 우리 신체의 생리적인 감각기관을 감숙이라고도 하는 바, 불교에서는 말하는 눈, 귀, 코, 혀, 몸 같은 것은 다 감수기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감수기를 통해 환경의 상황을 인지하는 작용을 지각이라고 한다. 환경 내의 여러 가지 사물로부터 빛, 소리, 열 등이 일어나고 그 에너지가 생활체의 감각기관에 자극되면 각종 감각 수용기에 의해서 분업적으로 감수된다는 것이다. 곧 눈은 광파, 귀에는 음파, 피부에는 열 등의 적당 자극으로 받아들여져서 눈으로는 빛깔, 형태 등을 지각하게 되고 귀로는 소리를, 몸으로는 한서, 추소 등의 촉각적인 지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지각 작용 중 환경의 적당 자극에 의하여 감수기가 흥분함으로써 일어나는 의식 경험을 특히 감각이라고 구분하여 말하지만 그러나 그 구분은 엄밀하지 않다고도 한다. 오온의 하나인 색법은 곧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환경 자극에 해당하고 수는 감각작용에 해당하며 상은 지각작용, 표상작용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오온의 수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감지하는 의식의 내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 다만 객관의 자극이 오관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입수된 상태, 순수한 물리화학적 전달, 전혀 무의식, 무감각의 상태의 물질적 교선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실체에 있어서 빛깔이 안구에 교섭되는 것과 동시에 시각작용이 일어나고 지각작용을 통한 의식작용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의식이 일어나지 않은 수수 상태를 뜻하여 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식작용은 상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감각, 지각 내지 표상, 사고까지도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표상과 사고는 오온의 네 번째 내용인 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야 하므로 현대 심리학이 그것과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대 심리학과 이것을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오온을 이해하는 첩경이 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이미 현대적인 교육을 통해 서구화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고가 영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말한 색은 물질, 환경, 자극의 뜻으로, 수는 감각으로, 상은 지각, 표상의 뜻으로 풀이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온의 수를 심리학상의 감각으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데는 또 다른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 고인들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을 물질과 정신의 두 가지 내용으로 배대할 때 반드시 색은 물질에, 수상행식은 정신에 비하여 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수가 만일 순수한 물질적인 작용에 그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색과 수는 물질에 배대하고 상행식만은 정신에 배대했어야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수의 작용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환경의 자극과 정신의 의식작용과의 사이를 접속 연결시키는 중대한 연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보는 경우 수는 감각작용에 해당한다고 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감각기관에 의해 객관의 대상이 감수된 것은 지각, 표상하는 심리작용에 의해 아르마리가 성립된다. 예컨대 두 걸음 밖에 있는 빨간 고추가 그 크기와 색깔의 거리 등이 광학적인 원리에 의해 우리의 안구에 감수되었으면 저 색깔은 노란 색깔, 파란 색깔, 흰 색깔, 검은 색깔과 다른 빨간 빛을 가진 고추라는 식별작용과 아울러 그것이 먹고 싶다든지 갖고 싶다든지 보기 싫다든지 또는 지나친 경험을 표상하여 맵다든지 쓰다든지 하는 아르마리가 생기는 것은 상온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수의 개념을 고수, 낙수, 불낙수라고 하여 쓰다 달다 좋다 나쁘다 싫다 하는 등의 요별, 곧 의식작용이 다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상의 의미와 중복되게 되므로 수와 상을 구별한 본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단히 모호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각작용의 감수작용을 인식의 기초적인 활동으로 보는 현대 심리학에서는 수의 내용과 상의 내용을 엄격히 구별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관을 소위 오군이라 하여 이것도 하나의 색법으로 보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물질적 생리적인 작용으로서의 영납 또는 자극의 수수이지만 그러나 이때의 수의 작용은 곧 의식작용에 직결되는 기능이므로 이것을 정신자극 요소로 분류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그런데 수행을 철저히 하여 육체가 참나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죽은 물질이라는 것을 유달된 해탈 경계에 도달된 이에게는 아무리 뜨거운 불을 몸에 대었다 하더라도 뜨겁다는 감각작용으로 수수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오관으로 감각작용을 일으키는 의미의 수는 아니라 하겠다. 그러므로 수의 역할의 근거가 되는 오관의 색법으로 보는 때는 육체의 구성 요소가 물질적인 것인가 정신적인 것인가 하는 본체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고 오관의 작용을 정신적인 요소로 규정하는 때는 오관이 객관의 색법을 받아들였을 경우 반드시 뜨거우면 아프다. 서늘한 색법을 받으면 시원하다는 감각작용, 곧 기초적인 얕은 의미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중생경계에서 한 구별이라 하겠다. 상은 이것보다 한층 깊은 의미의 인식작용으로 규정하여 옛글에 상을 정의할 때 취상위체, 객관의 대상을 취하여 그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체를 삼는다고 했다. 이 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표상되고 아르마리를 일으켰으면 그에 따른 인간의 경험행위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경험작용은 인간의 의지적인 욕구와 더불어 진행된다. 인간의 의지적인 심적 작용 없이 경험되는 단순 행위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 활동의 깊은 이면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드시 우리의 어떤 잠재의식이 의지적으로 인간 심리의 심층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단순한 본능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본능적이란 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성욕은 번식 의욕으로부터, 식욕은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의욕으로부터, 수면욕은 휴식해야겠다는 의욕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지, 그런 의욕이 없는 순수한 본능은 죽은 물질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본질은 알 줄 아는 능력이고, 이것은 곧 산 것이기 때문이며, 산 것이라면 반드시 아는 능력이 있고, 아는 능력이 생명의 본질이라면 그러한 아는 능력에 의한 의지적 의미가 전혀 결여된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옛글에는 이 행운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온 중에 색수상행식이 사온 외에 모든 정신적 작용과 세력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했으며, 조작, 천류의 의미가 있다고 했고, 소승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지적인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에 75법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뜻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곧 일체법을 75법으로 가르는 가운데 58법이나 되는 대부분의 정신작용이 이 행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색법 11법과 무의법의 3법을 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작용은 61법에 불과한 것인데, 그 중에 식법의 1법과 수상의 각 1법을 제한 대부분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행운 가운데는 추리, 사고, 의지, 행위 등 일체적, 정신적, 육체적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수상행식의 정신적 요소 가운데도 물질적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세 곳 하나만을 물질적 요소로 분류하는 것은 색법만은 정신적 내용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물질을 뜻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사원의 관계 과정을 거쳐서 경험된 사실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최후의 의식작용을 일으킨다. 곧 하나의 지식을 이룬다. 그러므로 또한 이 시고는 의식의 주체, 주인공의 뜻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감각하고 지각, 표상하고 사고하는 일체의 정신작용은 이와 같은 의식 활동을 하는 주체자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색법은 물질이고 죽은 존재이므로 나일 수 없고 의식이 주체일 수 없으며, 수은 역시 자극의 감수기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므로 의식의 주체를 강조하는 뜻은 없으며, 상호는 역시 분별하고 생각하는 작용을 중시하는 뜻일 뿐 인식의 주체는 아니며, 행운 역시 경험되는 내용, 사고하는 과정을 뜻할 뿐 의식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세계인 대상, 곧 물질도 우리의 인식 주체인 마음에 의해 식별되어짐으로써 그것의 존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수상행의 삼원도 우리의 의식 주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신활동임에는 틀림없으며, 따라서 이상의 사원의 내용들도 깊이 따져서 이해하고 나면 나 아닌 것이 없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상의 사원은 다 최후의 제5원인 식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더 나아가 살펴보면 식운의 화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 수행의 목적은 이 식운의 주체인 마음의 근본자리인 성품을 요달하는 데 있으니, 이 마음자리를 깨치고 보면 나머지 사원에 얽매였던 우리네 마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것들은 다 꿈속에서 하던 잠꼬대에 불과함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오온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지식 또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며 참다운 최후 인식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또한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1차적인 상호관계를 통과하여 얻어진 최후 인식은 하나의 지식으로 성립되고 상식으로 확인되어 다음의 오온작용을 하는데 선입관이 되고 생활하고 행동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온의 원리는 그 작용면으로 볼 때는 무한 연쇄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단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의 고도화된 전자
과학이나 물리, 화학 같은 분야도 이와 같은 오온의 작용에 의해 1차적으로 얻어진 지식을 2차, 3차 무한수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위에서 오온의 5가지 요소를 낱낱이 단수적으로 설명했고 1차원적인 연관관계에서만 검토했음은 설명의 편의상 또는 초학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임에 불과했음을 언급해두고 지나가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차원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아무리 치밀하고 연쇄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 오온의 작용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생들의 경우에는 이 오온에 의해 벗을 수 없는 굴레를 쓰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구르며 온갖 고뇌를 받지만 관세음보살께서 마지막 지혜를 얻으셨기 때문에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가지고 오온의 근본 실제가 공화하여 그 본체가 없음을 비추어 요단하심으로써 일체의 고액을 다 없애었다고 하신 것이다. 남양해충국사께서는 오온이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넌느니라 한 이 대본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오온이란 수상행식이 그것이니 정교하고 밝은 근본을 등지고 항상 경계만 보기 때문에 물질이라 이름한 것이고 현상계의 온갖 법을 탐하여 닦아서 증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라 했으며 모든 법을 반연하여 생각을 끊임없이 흘려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상이라 한 것이며 규범을 지키고 어려운 행을 함으로 행이라 했으며 갖가지 분별하여 법을 따라 유전함으로 이것을 인식이라고 했다. 범부들은 이 5가지 법에 막혀서 본심을 깨닫지 못하므로 그늘이라 했고 3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를 거듭함으로 고액이라 했다. 보살은 자기 마음의 근원인 본래 청정함을 돌이켜 살펴보고 앞의 5가지 법이 다 나온 것이 없음을 직관하시며 본래 공적해서 실로 털끝만한 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여의었다고 하셨느니라. 현수대사의 반야신경 약소현정기에는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여의었다는 이 대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세 번째 대문은 수행하는 것과 그 경계를 밝힌 대문이다. 오온의 자성이다 공한 것, 2가지 공한 이치를 사무쳐 보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깊은 지혜로서 보는 바니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상이 조겨놓은 계공까지의 대문을 풀이한 것이니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본래부터 일찍이 생긴 일이 없고 지금도 또한 멸할 것이 없으니 이미 생멸이 없는데 그 자체가 원래 없는 자리이므로 오온의 자성이다 공했다고 했으며 경중의 공자는 사람과 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글자이므로 2가지 공한 이치라 했으며 이 2가지 이치는 깊은 지혜로 조견한다는 뜻으로 심해소견이라 한 것이라고 했다고 그 후인은 풀이했다. 현수대사는 또 도일체 고액을 관행의 이익을 밝히는 4번째 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4번째는 관행의 이익을 밝히는 대문이니 이른바 진공을 증득하여 살펴봄으로써 고뇌가 다하였음을 말한다. 나누어지고 변하고 바뀌며 나고 죽는 상태의 경계를 멀리 여의고 보리열반의 구경의 낙을 증득하는 것이므로 일체의 고액을 건넌다고 하느니라. 진공을 증득하여 비추어 본다 함은 앞에서 오온 자성의 공했음을 비추어 본다는 경문을 전제로 이끌어낸 말이니 고액을 건너는 원동력이 바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 데 있기 때문이다. 고뇌가 다 없어졌다는 결론은 본 대문의 본령으로서 도일체 고액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으며 마땅히 멀리 여의었다는 말은 건넜다는 뜻을 품은 말이고 그 이하는 고액의 내용이 곧 생사번뇌, 분열 등 대립, 상대 경계의 상임을 풀이한 대문이라고
후인들이 현수대사의 심경수에 다시 주석을 더하고 있다. 청량국사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오는 몸과 마음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만일 몸과 마음의 참됨과 거짓됨을 알지 못하고서 어찌 능히 경의 뜻을 드러내며 참과 거짓의 근본을 사무치지 못하고서는 온갖 행위 한갓 베풀기만 하는 뜻 없는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보살이 먼저 지혜의 광명으로 가득한 큰 정에 들어가서 생각을 아주 여인 밝은 지혜로 지혜의 눈을 사무치며 오온이 자성이 공하여 일어날 것이 없음을 통달해서 본체의 당처에 즉한 연후에 삼매로부터 일어나신 뒤 사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우라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온의 공함을 사무치는 것은 곧 수행과 경계를 관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반야에 비록 실상반야가 있지만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경계를 수행하는 가운데 주관인 능과 객관인 소가 있으나 다 이것이 행하는 것일 뿐이니 마치 모든 모살의 깊은 반야를 행할 때 관하는 주관과 관해지는 객관이 다 행하는 것 하나뿐인 것과 같다고 설파하였음은 실로 망고의 진법문이며 사자후라 하겠다. 이상에서 본 조교 노은 계공은 순수한 지혜의 관조라고 본다면 도일체 고액은 보살이 중생의 고뇌를 제도하는 자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한 분별을 깊은 반야에 붙여서 억지로 분석하려는 중생적 사고방식일 뿐 보살의 마지막 반야의 경계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 정신이니 행동이니 중생이니 물질이니 마음이니 하는 구별이 없이 오직 오롯한 마음의 발로일 따름이다. 혹자는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의 부분이 본 원문에는 없는데 오직 현장 3장의 번역에만 있다고 하지만 제2장 심경 2본 대조편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구마라 13장 번역을 위시해서 반야와 이연 3장의 광역본에도 이 부분이 있으며 의정 3장의 번역과 지혜륜 3장의 역본에도 이체고액 등으로 있음을 볼 수 있다.